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은 성격이 아니라 거리로 정리해야 한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세상이 말하는 악인도 아니고 누가 봐도 문제 있는 인물도 아니다. 오히려 도리를 아는 것처럼 보이고 의리 있어 보이며 때로는 따뜻한 말도 건넨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와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왜 이토록 마음이 무거운가? 왜 집에 돌아와서도 기운이 빠지고 글을 쓰려 해도 붓이 나가지 않으며 아무 잘못도 없는 가족에게 괜히 짜증이 나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젊은 시절 겪었던 일이다. 나는 그 벗을 나쁜 사람이라 여기지 않았다. 단지 조금 불평이 많고 세상을 원망하는 경향이 있을 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사람은 칼로 베지 않아도, 독을 먹이지 않아도 말과 기운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당신도 그런 사람이 곁에 있지 않은가?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지치는 사람,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왠지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어서 그저 참고 견디는 당신에게 말한다.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곁에 두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1장. 그 사람은 왜 당신을 지치게 하는가?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베고, 재물을 빼앗는 것만이 해가 아니다. 가장 교묘하고 가장 깊은 해는 바로 기운을 빼앗는 것이다. 당신이 만나고 돌아와서 기진맥진해지는 그 사람. 그는 당신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젊은 시절 알던 벗이 그러했다. 그는 예의가 바르고 학식도 있었으며 말도 조리 있게 잘했다. 그런데 그와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어지러웠다. 처음에는 내 탓인 줄 알았다. 내가 덕이 부족해서, 마음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그래서 더 참고 더 들어주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졌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뿜어내는 기운이었다. 그 벗은 늘 불평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안 되는가? 처음에는 위로해 주었다. 그럴 수 있지. 힘내라.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위로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불평을 나누고 싶었고 원망을 공유하고 싶었으며 자신의 불행을 증명해 줄 증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내가 무언가 좋은 일이 있다고 말하면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했다. 그래, 좋겠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은 늘 하지만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의 말은 늘 경고처럼 들렸고 조언처럼 포장된 부정이었으며 염려처럼 보이는 질투였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사람의 에너지에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운이 솟아나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운이 빠진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커진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그 사람은 당신에게 독을 주려는 의도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독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당신을 지치게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그는 자신의 불행을 당신과 나누어 가지려 한다. 불행을 함께 나누면 덜어진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에게 전염시키는 것이다. 둘째, 그는 당신의 행복을 견디지 못한다. 자신이 불행한 상태에서 타인의 행복을 보는 것은 고통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는 당신을 끌어내려 자신과 같은 위치에 두려 한다. 그래야 외롭지 않고 자신의 선택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그 사람 곁에서 지치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인내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덕이 모자라서도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마치 썩은 물 옆에 있으면 냄새를 맡게 되고 연기 속에 있으면 눈이 따가운 것과 같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사람은 착해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의리 있어 보인다고 해서 다 곁에 둘 만한 사람이 아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는다. 진짜 좋은 인연은 만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생기며 다시 일어설 힘을 준다. 만약 그 사람과 만나고 돌아와서 당신이 누워버리고 싶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면, 세상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답이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계속 그 사람 곁에서 소진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를 지킬 것인가.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자기 보존이다. 당신이 지쳐 쓰러지면 당신이 돌봐야 할 사람들은 누가 돌보는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누가 하는가?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바로 당신의 책임을 다하는 첫 번째 조건이다. 2장. 좋은 말 뒤에 숨은 상처를 보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만큼 교묘한 칼은 없다. 겉으로는 조언이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 염려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말. 당신을 지치게 하는 그 사람은 이런 말을 즐겨 쓴다. 내가 알던 그 벗도 그랬다.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면 그는 말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실패하면 어쩌려고. 나는 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하면 그는 말했다. 축하해. 하지만 계속 잘 될지는 모르는 일이야. 방심하지 마. 내가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그는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진작 말했잖아. 그래도 네가 선택한 거니까 책임져야지.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모두 너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움츠러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조언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당신의 결정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의 능력을 깎아내리며 당신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다. 이것은 조언이 아니다. 이것은 지배다. 진짜 조언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진짜 염려는 힘을 준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당신을 주저앉게 만든다. 당신이 그 말을 듣고 난 후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용기인가? 두려움인가? 확신인가? 의심인가? 기쁨인가? 죄책감인가? 만약 그 말을 듣고 나서 당신이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고 시도조차 하기 두렵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저주다. 나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것을 깨달았다. 그 벗이 나에게 했던 말들은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투사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시도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시도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포기한 꿈을 내가 이루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염려라는 이름으로 나를 막으려 했고 조언이라는 형태로 나를 주저앉히려 했던 것이다. 이런 사람의 말에는 패턴이 있다. 첫째, 그는 절대 명확한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라고만 말할 뿐, 그럼 이렇게 해봐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둘째, 그는 당신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본다. 잘했어보다 하지만이 먼저 나온다. 셋째, 그는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로 당신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당신은 이런 말을 들으며 스스로를 의심했을 것이다. 내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나? 내가 현실을 모르나? 내가 너무 낙관적인가? 아니다.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된 것이다. 조언은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지 재우는 것이 아니다. 염려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지 가두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구분하라. 당신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진짜 당신을 위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두려움을 투사하는지. 그 방법은 간단하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남는가를 보라. 힘이 생기는가, 빠지는가, 용기가 솟는가, 위축되는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가, 주저앉고 싶은가. 당신의 마음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당신을 해치는 말이 있다. 염려처럼 보이지만 당신을 가두는 말이 있다. 조언처럼 포장되지만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당신 곁에 둘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에게 써야지 당신을 쓰러뜨리는 사람에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넘어질까봐 막지 않는다.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본다. 진짜 조언은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용기를 준다. 만약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움츠러들게 만든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처럼 포장되어 있어도 그 말은 당신에게 독이다. 3장. 끊지 말고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라. 사람들은 묻는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나는 답한다. 끊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거리를 두라고 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다. 끊는다는 것은 단절이다. 싸우고 원망하고 관계를 폭파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미숙한 방법이다. 감정을 소모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며 결국 양쪽 모두를 상처 입힌다. 하지만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다르다. 이것은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젊은 시절 그 벗과 관계를 정리한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잘못했다고 따지지도 않았다. 다만 먼저 찾아가지 않았고 만남의 횟수를 서서히 줄였으며 대화의 깊이를 얕게 유지했다. 그가 연락하면 응답했지만 내가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다. 그가 만나자고 하면 때로 만났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다. 이것을 비겁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이것이 진짜 성숙이다. 모든 관계를 싸워서 끝낼 필요는 없다. 어떤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이 에너지를 써야 할 곳은 끊는 데가 아니라 지키는 데 있다. 당신 자신을 지키고, 당신의 평온을 지키고, 당신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지키는데 에너지를 써라. 거리를 두는 것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첫째, 감정을 섞지 마라. 그 사람과 만날 때 화를 내지도 말고 억지로 웃지도 마라. 평온하게, 담담하게 대하라. 둘째, 설명하지 마라. 요즘 바빠서 다음에 보자라는 말로 충분하다. 길게 설명하려 들면 오히려 상대에게 빌미를 주게 된다. 셋째, 일관성을 유지하라.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하면 상대는 혼란스러워하고 당신을 붙잡으려 더 애쓴다. 항상 같은 거리를 유지하라.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내가 너무 냉정한가? 내가 인정이 없는가? 내가 그 사람을 버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하라.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 곁에 남아있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다. 당신이 쓰러지면 당신이 진짜 돌봐야 할 사람들은 누가 돌보는가? 거리를 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에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은 멀리서 안부만 전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다. 나는 오랜 시간이 지나 그 벗과 다시 마주쳤을 때 깨달았다. 거리를 두기를 잘했다고. 만약 내가 그때 싸워서 끊었다면 나는
오랫동안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조용히 거리를 두었기에 나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원망도 사라졌다. 우리는 서로를 해치지 않았고 서로의 길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단지 각자의 길을 갔을 뿐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인연을 끊는 것도 용기지만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도 용기다. 싸우지 않고도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원망하지 않고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세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방식이다. 모든 인연을 붙잡는 것은 욕심이고 모든 인연을 끊는 것은 미숙이다. 진짜 지혜는 어떤 인연을 가까이 두고 어떤 인연을 멀리 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을 살리는 사람은 가까이 두고 당신을 죽이는 사람은 멀리 두라. 이것이 당신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4장. 외로움이 가르쳐준 사람의 진짜 값어치. 진짜 좋은 사람과 그저 좋아 보이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아는가? 당신이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알 수 없다. 그때는 모두가 당신에게 잘해주고 모두가 당신을 찾으며 모두가 당신의 친구인 것처럼 보인다. 진짜 차이는 당신이 낮은 곳으로 떨어졌을 때 드러난다. 나는 이것을 유배지에서 배웠다. 벼슬이 있을 때, 권세가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나를 찾았다. 내 글을 읽고 싶다고 했고, 내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으며, 나와 가까워지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들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나를 좋아해서, 내 인품을 존경해서 그러는 줄 알았다. 하지만 유배지로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토록 많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소식을 전해도 반응이 없었다. 심지어 길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하는 이들도 있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그들이 좋아한 것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세였다는 것을. 그들이 가까이 한 것은 내 인품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이득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다.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소수의 사람이 남았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편지를 보내온 이들이 있었다. 아무 이득도 없는데,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데, 그저 안부를 묻고 격려를 보내고 내가 쓴 글에 화답해준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자체를 본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 드러난다는 것.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할 때도 남아있는 사람. 당신이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일 때도 안부를 전하는 사람. 당신이 밑바닥에 있을 때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의 사람이다. 반대로 당신이 지치게 했던 그 사람은 어떠한가? 당신이 잘 나갈 때는 당신을 필요로 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당신의 성공에 편승하고 당신의 좋은 기운을 자신에게 가져가려 했다. 하지만 당신이 힘들 때는 어디 있었는가? 당신이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디 있었는가? 그들은 사라진다. 더 나은 에너지원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간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게 된다. 더 이상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게 된다. 진짜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난다. 그리고 당신은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100명의 거칠에 친구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낫다는 것을. 1000통의 형식적인 편지보다 한 통의 진심 어린 편지가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질이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당신도 지금 돌아보라. 당신이 힘들 때 누가 남아 있었는가? 당신이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누가 여전히 연락했는가? 당신이 밑바닥에 있을 때 누가 손을 내밀었는가?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이다. 나머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다.
외로움은 불행이 아니다. 외로움은 정화다.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을 걸러내는 채다. 외로움을 견디고 나면 당신은 더 강해진다. 더 이상 숫자에 속지 않고, 더 이상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으며,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된다. 외로움이 가르쳐준 이 교훈을 절대 잊지 마라. 사람의 진짜 값어치는 당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 드러난다. 5장. 노년의 지혜. 마음의 평안만 지켜라.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된다.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명확해진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지키려 했다. 체면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신경 썼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단 하나,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마음의 평안을 해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어도 당신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사랑이다. 젊을 때 나는 생각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더 이해하면 되지. 내가 더 넓은 마음을 가지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해한다고 해서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넓은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상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만 소진될 뿐이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깨달았다. 참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참는 것은 수동적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지키는 것은 능동적으로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다만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킬 뿐이다.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은 이것이다.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줄여라. 의무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예의 때문에 억지로 만나지 마라.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하다. 불편한 관계에 쓸 에너지가 있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쓰라.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쓰라. 당신 자신을 돌보는 데 쓰라. 두 번째 원칙은 설명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이 왜 거리를 두는지, 왜 만나지 않는지, 왜 예전처럼 하지 않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설명은 빌미가 되고, 빌미는 논쟁이 되며, 논쟁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바빠서, 건강이 안 좋아서, 요즘 조용히 지내려고라는 말로 충분하다. 더 이상은 필요 없다. 세 번째 원칙은 죄책감을 버리는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와 거리를 두기로 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살기 위한 선택이다.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단지 당신 자신을 지켰을 뿐이다. 네 번째 원칙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외로움이 두려워 좋지 않은 관계를 붙잡는다. 하지만 나쁜 관계 속의 외로움이 진짜 외로움보다 더 고통스럽다. 혼자 있어도 평온하면 그것이 진짜 평화다. 여럿이 있어도 불편하면 그것은 지옥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라. 그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당신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다섯 번째 원칙은 이것이다. 이 나이에 더 이상 체면을 위해 살지 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인정머리 없어 보이지 않을까?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마라.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당신의 고통을 대신 받아주지도 않는다. 그들의 시선보다 당신의 마음이 먼저다. 나는 이제 안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보다 평온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진짜 나를 아는 소수에게 사랑받는 것이 낫다는 것을. 바쁘게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조용히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을. 늙어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떨쳐내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이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정말 소중한 것만 지킨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그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어도 이제는 거리를 두라. 싸우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서라. 그리고 그 자리에 평안을 들여라. 당신을 편하게 하는 사람, 당신에게 힘을 주는 사람,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남은 시간을 보내라. 그것이 당신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늙어가며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다. 명예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다. 많은 관계가 아니라 진짜 관계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이미 노년의 지혜를 얻은 것이다. 이제 그 지혜대로 살아라.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하다. 당신을 해치는 사람에게 쓸 시간이 아니다. 사람을 베는 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쇠로 만든 칼이고 하나는 말과 기운으로 만든 칼이다. 쇠로 만든 칼은 눈에 보이기에 피할 수 있지만 말과 기운으로 만든 칼은 보이지 않기에 더 깊이 벤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 조언하는 척하지만 당신을 위축시키는 사람,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을 베고 있다. 매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나는 이 글을 쓰며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렸다.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나 자신을 갉아먹는 인연을 놓지 못했던 그 시절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이제는 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 당신을 해치는 사람에게까지 좋은 사람이어야 할 의무는 없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진짜 미덕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당신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당신 앞에는 선택지가 놓여 있다. 계속 그 사람 곁에서 소진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거리를 둘 것인가. 체면을 지키려다 당신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지키려 체면을 내려놓을 것인가.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다 진짜 관계를 놓칠 것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소중한 관계에 집중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라. 당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삶이 당신을 대신해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늘 고통스럽다. 몸이 먼저 쓰러지거나, 마음이 먼저 무너지거나, 관계가 폭발하거나. 차라리 지금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거리를 두는 것은 비겁한 일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방법이다. 설명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는 지혜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다. 나쁜 관계보다 나은 평화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긴 고독 속에서 배웠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질에 있다는 것을. 100명의 거칠의 인연보다 1명의 진심 어린 벗이 낫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살리는 사람과 당신을 죽이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당신도 구분하라. 만나고 돌아와서 기운이 솟는 사람과 기운이 빠지는 사람을. 함께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사람과 두려움이 커지는 사람을.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말과 당신을 주저앉게 하는 말을. 그 구분이 선명해지는 순간 당신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부탁한다. 더 이상 참지 마라. 참는 것이 미덕인 척하지 마라. 당신을 해치는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집착이다. 놓아라. 조용히, 담담하게, 원망 없이 놓아라. 그리고 그 빈자리에 평안을 들여라.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당신의 시간은 유한하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하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을 갉아먹는 사람에게 낭비하지 마라. 당신을 살리는 사람에게 쓰라.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쓰라. 당신 자신을 돌보는 데 쓰라.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은 성격이 아니라 거리로 정리해야 한다. 이것이 이 글의 첫 문장이었고 이것이 마지막 교훈이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다. 계속 소진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지킬 것인가? 답은 이미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다만 용기를 내서 그 답대로 살아갈 뿐이다.